산업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소개를 받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대답은 한 분만 하셨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그 굉장히 엄격한 어떤 표준,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장치로서 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과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서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엽 1850년도에 50년 전후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간호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 이전엔 간호가 없었냐 하면 간호라고 불리는 직업이 없었어요. 간호는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하는 그 이 친절한 행동이었을 뿐이죠. 근데 그게 직업화한 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제 이 간호라는 걸 확립을 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준 이후인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초의 그 이 근대적인 서비스 디자이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호 이론을 만들고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 데서 끝나질 않고 실제로 자기가 일할 영역을 개척을 해서 자기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을 직접 지었어요. 그럴 기회를 만들었죠. 그 시기에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으로서 직업을 하나 만들고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게 된 데는 굉장히 많은 이 사회적인 장치들과 역사적인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거의 귀족에 가까운, 아버지는 외교관인 집안의 딸 둘의 작은 딸로 태어났죠.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태리 여행 중에 플로렌스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피렌체라고 하죠. 플로렌스에서 태어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은 학교를 다니질 않고 물론 참정권 같은 것도 없었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소위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직접 홈스쿨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라틴어, 수학, 그다음에 역사, 철학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20살이 좀 넘었을 때 스스로가 이 신과의 그 어떤 교감을 통해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걸 깨달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 널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소명을 받고, 그 얘기는 아마 위인전에서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서 트레이닝을 시작을 합니다. 유럽의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그 독일이나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다니면서 선진 병원 시스템을 공부를 해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 간호 공부를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간호라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병원이 해주는 일이 별로 없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간호사는 거기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작대기를 들고 키를 허리에 차고 가족이 면회 왔을 때 뒷돈을 받고 살짝 보여주고 그 문 단속을 해주는, 이 요새로 치면 감옥소의 간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교도관이죠. 그게 너스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스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선언을 해요. 제가 너스가 좀 돼보려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아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네가 간호 같은 너스 같은 직종을 하겠다는 거냐. 두고 보고 맡겨주세요. 근데 이때 이분이 집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못되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뒤로 준비를 다 하고 굉장히 재미난 그 우연한 이 인간관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곧 일어나는 전쟁의 그 전쟁 장관, 영국은 이제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전쟁 장관을 임명을 해요. 여러분들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시면 처칠 수상이 수상하기 전에 전쟁 장관을 합니다. 그 얘기 보셨죠? 육군 장관이에요. 전쟁 장관. 그래서 이 허버트라는 사람하고 로마 여행지에서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둘이 작당을 합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곧 유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가 거기 와가지고서 종군을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크리미아 전쟁이 곧 일어났는데 거기에 종군을 해요. 자발적으로 한 거죠. 38명의 너스들을 자기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4개월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중엔 자기 이모도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뜻이니까 다 같이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 또 나이 먹은 아줌마 모여가지고 38명이 배를 타고 그 발트해를 건너 흑해를 건너서 터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크리미아 전쟁에 도착했을 때 그 전쟁은 명분도 없고 별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된 전쟁이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나가서 싸워서 부상자는 오는데 수용시설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해서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병원에 와가지고 감염으로 죽은 사람 수가 6배나 많았다 그래요. 거기 가서 나이팅게일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성들이 와서 군인들을 진료하는 거를 이 허락을 하질 않았죠. 육군 이 군의관들이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밥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기회가 와서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환자를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한 사람당 침대 하나씩을 배정해서 눕히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고 급식 그다음에 이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환기를 잘 해주고 이것만으로 유병률을 그러니까 사망률을 2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역사적인 교훈이 오는데 뭐냐면 환자는 제대로 된 생활 환경만 갖춰줘도 지 혼자 산다. 이런 거를 나이팅게일이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2년을 종군하는 사이에 평생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범 사업은 다 합니다. 그때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런던에서 특파된 특파원들은 매일 나이팅게일의 소식을 신문 톱 기사로 2년 동안을 보내줬어요. 나이팅게일이 2년 후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런던에 돌아왔을 때는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죠. 빅토리아 여왕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모인 펀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요새 한 250억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돈으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만들어요. 제가 다소 장황하지만 이 나이팅게일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이팅게일은 바로 그 후에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기회를 받습니다. 그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성 토마스 병원이라고 영국의 굉장히 오래된 한 600~700년 된 오래된 병원의 레노베이션 계획을 총괄을 나이팅게일한테 맡겨요. 그 후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합니다만 그 얘기는 좀 후회하기로 하고 성 토마스 병원이라고 지금도 런던에 가시면 테임스강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시죠? 빅벤이 서 있는 그 바로 건너편 강 건너편 건물이 성 토마스 병원이에요. 그게 나이팅게일이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든 거고 그 디자인이 그렇게 해서 직접 지은 병원이 그 후 40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병원의 표준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 워드 약 30명의 환자를 한 병동 안에 나란히 두 줄로 눕혀놓은 형태의 나이팅게일 병동은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그런 이 프로토타입인 하나의 이 병동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 예지력이 있는 여러 가지 표준을 개발을 했는데 그 표준이 뭐냐 하면 한 병동 사이즈는 30베드를 넘으면 안 된다. 왜? 30베드가 넘으면 한 팀의 간호사가 환자를 이름으로 부를 수 없게 된다.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의 용태를 이름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30베드로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교실 사이즈가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요즘 말로는 담탱이죠. 담탱이가 자기 반 애들의 학습 진도와 가정 환경과 매일매일의 용태를 볼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30명인 거예요. 그게 병동의 원래 사이즈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은 2권의 저서를 남겼어요. 하나는 간호에 관한 노트라는 간호소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병원에 관한 노트라는 책을 썼어요. Notes on Nursing과 Notes on Hospitals라는 2권의 책에 모든 그동안의 경험을 쏟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지금도 제가 참고서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150년이 지났는데 단 한 글자도 물릴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그분을 위인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 나온 디테일들이 오늘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되는지를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에 굉장히 큰 이 준거가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나이팅게일은 그 후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위 그 노츠 온
호스피탈즈라는 책은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건 건축책이에요. 자기가 수집해온 건축의 평면도와 그거의 그 장단점 비교, 그 다음에 각종 수치와 디테일에 관한 사항, 이 설비 시스템에 관한 사항들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건축책을 썼죠. 그 후에 90살이 먹어서 191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크리미아에서 얻은 병으로 평생 40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합니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뭘 했냐면 인도에 파견된 영국 군인들의 보건의료 체계를 수립을 합니다. 그 영역을 평생 사업으로 했어요. 아까 그 경로당 프로젝트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나이팅게일은 누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영국 갔다 온 군인들한테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혼자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방향을 정하고 적용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이 피드백을 해서 돌리고 이래서 그때 개발을 한 그 차트 시스템이 영국 군인의 건강 지표를 나타내는 차트가 파이 차트를 썼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미줄 차트라는 거예요. 파이 차트가 용량으로 변하게 돼 있는 모양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미국, 영국 두 나라에 살아 있을 때 수학 로열 이 칼리지 오브 스태티스티션 통계학회의 펠로우였어요. 통계학회의 명예회원으로서 살아 있을 때 두 나라에서 지명이 됐습니다. 왜? 그 통계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저기로 그 배경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수학이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자,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해서 근대적인 병원의 모습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확 된 사건인데 그 후에 엄청난 일들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납니다. 1850년서부터 1900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서양 의료의 발견이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점진적으로 생기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외계인이 전수를 해줬다는 그 설이 역사상에는 있어요. 그 역사는 이렇게 슬로프로 발전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 5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나이팅게일이 책 두 권에 내내 설파를 했던 감염의 위험성과 병원의 위생의 문제와 환기의 문제는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걸 모르던 시절에 나온 얘기예요. 끊임없이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환경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15년이 지나서 이 세균을 발견을 합니다. 그 후에 소독하는 기술도 나와요. 바로 마취 기법이 나옵니다.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취 기법이 없을 때 수술은 어땠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새 이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문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수술장의 모습이. 그리고 수술의 결과는 80%의 사망률. 수술은 하면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해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장은 오퍼레이팅 시어터라고 불러요. 왜? 의과대 학생들이나 수련의들이 삥 둘러서 수술 장면을 하루 종일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다리 하나를 자를 때는 8명의 장정 수술팀이 들어가서 다 붙잡고서 하나를 잘라내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 후 1860년대가 돼야 마취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관을 잡아주는 그 감자 모스키토라고 그러죠. 그게 혈관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그걸 전기로 지져서 혈관을 봉합하는 기술도 나와요. 드디어 그때서야 수술이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과 수술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만 쓸모있는 수술은 그때부터예요. 이런 것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1895년에 인류가 지금까지도 겪지 못했던 신기술이 하나 도입이 되는데요. 그게 렌트겐이 발견하는 방사선 촬영입니다. 자기 부인의 반지 낀 손을 찍었죠. 그 후에 1년 걸쳐서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도는데 지금도 신기술이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까지 돌아오는데 딱 1년 걸릴 정도의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역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팅게일이 간호와 입원 생활에 대한 이 터전을 마련한데 마치 그 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학상의 발명 발견이 다 일어나요.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세 가지 정도의 이 사건이라고 보면 의학계에서는 페니실린 아시죠? 2차 대전 때 발견된 페니실린이 세균과 아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도구로서 등장을 했고요. 1940년대입니다.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 보건기구가 만들어진 일을 두 번째 사건으로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1971년도에 있었던 CT 스캐너의 발견이에요. 뇌를 단층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죠. 방사능 기술이, 방사선 촬영이요. 그러고 나서는 인류는 획기적으로 이 뇌를 연구하고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처럼 새로운 발명 발견과 쓸모 있는 의료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의료는 나이팅게일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성장을 거듭해서 20세기를 맞고 그때 세상에 나왔던 고층으로 빌딩을 짓는 기술, 승강기 기술,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유통, 운송 이런 기술이 병원을 중심으로 전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을 이용하실 때 항상 그 뭔가가 미진한 점이 있으셨죠? 각자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안 좋던가요? 제가 병원을 공부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에 지방에 내려가서 어느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창밖으로 침을 뱉었어요. 에이 재수없게. 병원에 가는 일 자체를 재수없다고 표현을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재수가 없으셨나요? 제가 단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 표현을 해드릴게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수 없습니다. 병원 가서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가졌던 기억이 있으세요?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왜 그런지에 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는 이렇게 쓸모있고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과 이 일방적인 공급 체계에 의해서 병원은 무한 성장으로 커왔어요. 1970년대에 이르면 타이타닉이라고 부르는 몇천 병상짜리 병원들이 이 서양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쉴 새 없이 성장을 해온 거예요. 병원 근무자, 병원 종사자, 환자 다 같이 치솟는 곡선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은 성장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를 타이타닉이라고 불렀겠어요. 지금 병원 20개 정도를 묶어놓은 사이즈의 병원들이 전 세계에서 등장을 한 거죠.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은 도시 전체가 병원입니다. 그 안에 애들이 다니는, 직원 애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어요. 숙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이 행정시설까지 다 그 마을 안에 있습니다. 영국, 카나다에 가면 맥마스터 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온타리오에 있죠. 그 맥마스터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그 병원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가서 보시면 달에 건설한, 인류가 건설한 기지처럼 생겼어요. 바둑판 모양의 십자형 건물이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모양으로 5층짜리 건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독일 가신 분들은 혹시 아헨에 가시면 클리니콤 아헨이라는 데를 꼭 가보세요. 아헨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독일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유럽 횡단 열차가 아헨 바로 옆을, 병원 옆을 지나가요. 그 횡단 열차에서 보면 이상하게 번쩍거리는 건물, 유리와 이상한 그 철제로 만들어진 달기지 같은 건물이 아헨 대학병원인데 병원 내에 있는 모든 파이핑 시스템을 겉에 드러내가지고 빙빙 감아서 지은 건물이에요. 유리 색깔은 그 왜 물에다 기름 떨어뜨리면 이렇게 번지죠, 무지개색으로. 그 색이 그 병원의 유리창 색깔이에요. 밖에 있는 그 큰 크고 작은 파이프들은 전부 이 독거미 다리처럼 얼룩무늬로 칠해놨습니다. 그 병원도 역시 타이타닉이 하나예요. 그래서 인류는 기술과 그 테크노피아를 꿈꾸던 시절이 60년대, 70년대 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무한히 성장할 줄 알았죠. 근데 아주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일 쇼크예요.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온 두 번의 오일 쇼크는 타이타닉 병원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의외죠. 무한히 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씨앗이 어디로 왔냐면 개발도상국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에서 초대형 병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산병원 3,000병상. 풍납동에 아시죠? 서울대학병원 다 합치면 2,500병상. 삼성의료원, 암센터까지 해서 거의 2,000병상. 세브란스, 카데병원, 우리 빅5라고 부르는 병원들 아시죠? 그 병원들이 지금 무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더 심각해요. 대만대학병원 4,800병상. 거기도 역시 도시형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외에 대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공급 체계와 의료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던 거죠. 제가 막 이렇게 평생을 병원을 공부를 하고 이 병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친구들, 그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꼭 얘기를 해요. 너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올걸? 그거는 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특별히 유언을 하지 않는 한은, 집에서 죽게 해달라 하지 않는 한은 병원 가서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수요가 넘치는 시기를 150년을 지난 병원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맞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착한 지점이 그렇게 됐어요.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병원에 적대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빅5 병원들이 하루에 보는 외래 환자의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한 장소에 10,000명이 몰려온다는 거는 예수 때도 10,000명은 안 모였을 것 같은데요. 큰일 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가 다 크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잘못된 내용들을 예견한 곳이 있었어요.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누구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예요. 1960년대까지 병원이 성장해 나가는 방향을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경보를 울립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병원이 이 상태대로 늘어나고 자원을 소모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건강을 찾을 길이 없어집니다라고 60년대 초반에 얼람을 울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갔을 테니까, 세계보건기구 사람들도요. 그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행동으로 나선 게 뭐냐 하면 1970년대 들어서 병원 담당 부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병원은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러고서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을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정 지역의 소아과 전문의 수와 영아 사망률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전 세계 전 지역에서 다 밝힌 거예요. 소아과 전문의는 그 지역의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이 소모하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비전으로 보여줬어요. 그 지역 안에서 하나의 병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돈이면 그 지역 주민 전체한테 이러이러한 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실증적으로 보여줬어요. 전 주민한테 비타민을 공급을 하고 전 주민을 맛있는 걸 먹여주고 용돈까지 주고 건강할 수 있는 아까 많은 장치들 있죠.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돈을 병원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병원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특히 심하게 왜곡된 형태의 행태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에요, 병원이. 여러분들 병원이 공공기관이라고 인정하세요? 지하철이나 도로교통 표지에 보면 어느 병원 가는 길이 써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법제상으로는 민간이 설립한 병원은 얼마든지 상업적인 사업체로서 운영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에 돈을 받아가긴 하지만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급여라는 체계가 있고요. 돈 없는 사람은 그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진료를 못 받아요. 그리고 뭐가 있죠? 건립할 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보조도 해줘요. 1983년이 인류 역사가 처음으로 겪은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병상수의 30%의 병상이 한 해에 증가를 했어요. 어떤 나라도 이걸 한 해에 증가시킨 나라는 없어요. 왜? 투입되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차관 자금을 들여와서 그걸 했어요. 이유는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수요를 지역 단위에서 수용하려니까 60개 병원을 한꺼번에 질 수 있는 허가를 내줬어요. 돈도 알선을 해주고요.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왔죠. 얼마나 이 하드웨어적인 이 사업이었는지 60개 병원을 짓다가 짓는 도중에 10개가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까지 한 병원은 50개 불과해요. 나머지 병원들은 그 후에 골조만 남아서 흘러서 나중에 병원으로 변신을 했죠. 지금은 거의 다 요양병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거점 병원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병원들이 민간병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근간을 이루는 의료제도의 병원들이에요. 의료 체계상에. 그러고 나서 이런 법적인 공공성과 그 다음에 하는 행태적인 상업성이 충돌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이 공공기관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자, 병원들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빅5를 제외한 병원은 이미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환자가 안 와요. 여러분들 당장 맹장염일 때 우리 집 옆에 있는 병원에 수술하러 가시겠어요? 그 병원 전에 가보니까 응급실에 술 취한 사람밖에 없더라. 여러분 절대 안 가시죠. 어떡합니까? 모범 택시가 요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타고 아산병원까지 가요. 그때 내는 돈 3, 4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왜? 병원 가서 큰 돈을 낼 테니까. NR병원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을 때 병원을 정하죠.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 우리 옆집에 산부인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아, 우리 집 옆에 조산소가 있던데. 조산소가 법적으로 있거든요. 아무도 안 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는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에서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대는 못 나와도 애는 거기서 낳아야죠. 저도 그래서 거기서 낳았어요, 애를.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그때 거기 근무하고 있었어요. 거기 연구소에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병원의 내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사회적인 현상과의 충돌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내재적인 문제까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병원을 지금 30여 년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제가 건축가로서 이 병원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를 트레이닝하다가 결국은 병원 컨설턴트라는 걸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카톨릭 의대 경영대학교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대 분들한테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 외래 교수거든요. 한 과목 가르치고 있어요. 그나마 자리도 뺏길 것 같은데 이게 알려지면 반복해서 거기 교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 교수님들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저는 평생을 교수가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프리랜서 컨설턴트거든요. 교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 교수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할 수 없는 일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먹고 자고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병원을 디자인을 하다가 결국은 이 의과대학 공부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알아야겠더라고요. 왜 도대체 저런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는지. 왜 의사 선생님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요. 왜? 세상 공부를 할 시간에 이상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들킬까 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화 상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첫 번째 무슨 단추를 눌러주셔야 되냐 하면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시려면 그게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인데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로 보거든요. 평생을 환자밖에 못 봤어요. 국회에 진출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그때 발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국회 300명 중에. 일부 노nem디 의원들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200 몇 명이죠? 93명인데 그 사람들이 MD가 아닌 거예요. 의사가 아닌데 그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일부 노nem디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이 괴리와 단절이 심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온 문제와 그 다음에 150년 정도의 일방적인 공급자 지위, 우월한 지위에서 이어져 왔던 전통을 맞닥뜨리셔야 돼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단 한 번도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한 적이 없는 직종의 사람과 같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저는 자신 있게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건축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물 갔죠. 한물 간 이유가 뭐냐면 해도 제가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병원 안에서 실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일 딱 하나 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32년 커리어에 강북 삼성병원 병실 천장에서 형광등 뺀 것밖에 없어요. 천장에 붙어 있는 형광등을 하나 빼야 된다고 30년을 역설을 해서 그걸 뺐어요. 그리고 확산이 안 돼요. 왜? 여전히 간호사들은 밝은 빛 아래서 우리 환자를 눕혀놓고 뭔가를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거는 스포트라이트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할로겐 램프까지 끼워줬는데도 아니에요. 항상 켜놓고 환한 데서 환자를 눕혀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돼요. 환자는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고 7박 8일을 있어야 돼요. 형광등 불빛 아래. 뭐 나중에 길들으니까 잠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던 그 제 시절을 지나서 자 이제 때가 됐어요. 제가 노력한 거는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의료계에 진입을 시작을 해서 결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발표하신 우리 이경미 대표는 그런 결과를 손아귀에 쥐고서 세상에 내놓은 분이에요. 제가 30년을 해도 못한 거를 3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하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병원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기회.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병원들이 많아요. 차별화를 하고 환자를 진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와 있는 산업이고 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서양 의료 서비스의 한계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겪을 일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암 환자가 생겨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요. 수술을 못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화학요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집에 가시라고 그래요. 가태원.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황성주 생식 이런 것도 드셔도 돼요. 그게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서양 의료 서비스의 한계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의료 기술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호흡기를 걸고 심장 박동기 다 해놓으면 거의 무제한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6개월째 없는 부모의 호흡기를 서로 떼라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못 보셨어요? 네가 떼어. 네 손으로 떼어. 병원은 못 떼어요. 법적으로. 이런 딜레마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서비스의 끝. 그 다음에 가야 될 길도 틀림없이 있어요. 사회적인 장치로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누리게 해주고 그런 장치들이 지금 병원을 중심으로는 거의 무주공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내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제가 카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뭐 이름을 이상한 걸 붙여놨더라고요. 병원 시설 관리. 그래서 영선과에서 하는 일을 꼭 가르치는 것처럼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드디어 이름을 바꿨어요. 병원 시스템 아키텍처. 병원은 시스템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시스템이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밀착해 있고 항상 움직이고 변하고 서로 인터랙션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병원을 하드웨어로서만 이해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바닥을 보여요. 문제 해결책은 잘 나오질 않고 항상 틀린 처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호로리 풀어가는 일.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디자이너들은 일을 해내거든요. 여태까지 저처럼 말을 잘하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설파하거나 설득력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병원계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근데 개입해서 행동을 바꾸고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과제를 제가 드리고서 말씀을 마칠게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흰 가운을 입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은 10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생각해도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였어요. 왜 흰 가운을 입을까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왜 선생님은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실까요? 전통이니까 더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은 다 뚫렸던데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럽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천도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희다 못해서 푸른 가운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실 핵심으로 빡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유는 환자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종교적인 의식의 수준으로 올려놓고서 환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장을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이라고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환자는 흰 가운 입은 사람 싫어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틀려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제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났으면 빨리 가라는 표정을 짓고 있죠. 게다가 흰 가운까지 입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의료 서비스의 행태가 사실은 밑에 돌부터 다 뒤집어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하나 유념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새겨주셨으면 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면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도 괜찮아요. 할 말을 잃으셨나요? 네, 질문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고재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에 저도 서비스 디자인을 이렇게 접한 지가 한 3, 4개월 됩니다만은 최근에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병원에 대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을 많이 저도 한 2군데는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의료 분야에서 어떤 변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들 그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후련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고 나온 게 뭐냐면요. 정말 의사들의 150년간 정말 어떤 그런 환경에서 고질화된 어떤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스템적으로도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또 환자를 무시하다고 이렇게 폄하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어떤 진단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쪽 몰라서 어떤 진단을 받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료적인 책임감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들의 어떤 그걸 완전히 무시한 채 저는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자면 저를 어떻게 보면 무시할 때 약간 모르고 와서 매달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질문이라면 이겁니다. 그걸 어떤 아까 시스템 아키텍처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스템 아키텍처가 사용자 경험 쪽에서 보는 것하고 병원 내에서 영리 추구라는 관점에서 그 시스템이 굳혀져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란 게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국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대학에 가면 대학 총장 선거에서도 의대 교수들이 파워를 부리거든요. 그런 어떤 파워 게임에서 어떤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가장 먼저 부수해야 될 어떤 구조가 어떤 부분인지 좀 막연합니다만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데 중에 제가 평생을 그래도 병원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파트너잖아요. 그죠? 디자이너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지 맞서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들이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게 뭐냐면
그분들의 관문을 넘지 않고는 우리 이런 얘기를 과제로서 얘기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면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내재가 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공급자들이 환자한테 가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좋은 시절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나를 해코지 하러 온 거 아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점을 첫 번째 깨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놀라서 미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뀌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때 저는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밝은 미래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까지 자기 거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여주고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다 이미 보여주신 거잖아요. 비주얼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한 팀이 되게 하고 그 결과를 내는 일. 이게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랑을 하자면 가톨릭 그 의대 의료경영대학원이 굉장히 이 병원 분야에서는 이 앞서가는 학교인데요. 이번에 다음 학기에 서비스 디자인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쪽에선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의료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면 카드에 와서 이 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이 같이 다가가야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환자처럼 돼요. 그러니까 해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너머까지 보고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에버랜드 디자인 그룹의 김희정입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서비스 디자인이 의료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가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 아니면은 거기에 국한된 그런 공간이라든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요즘 지어지고 있는 뭐 5대 큰 병원들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가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의 큰 뭐랄까 월드라고 좀 생각이 돼요. 들어가서 그냥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자라든가 굉장히 사용하는 사용 범위가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뭔가 서비스의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이제 식당과 이제는 막 영화관까지 생길 정도로 엄청난 다른 분야의 공간들이 같이 접목되고 있는 게 저희 나라의 지금 실정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서비스 디자인, 병원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이 그냥 환자하고의 의사와의 관계성에 의한 그런 공간인지 아니면 좀 더 폭넓은 관계성에서의 그런 건축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향후의 병원의 그런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냥 이제는 뭐 환자만을 위한 병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의료진뿐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고 얘기를 포괄적으로 한 이유는 이게 시스템으로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직종과 환자 뭐 이런 거의 관계보다는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병원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게 그 복잡성을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병원에서 지난 15년 정도를 그 제일 큰 타이틀로 추구해 온 게 뭐냐면 고객 감동이거든요. 고객 감동이라는 말 자체의 함의를 보시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보시면 그 사이에 고민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감동시켜야겠다고 이 공급자들이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어떤 입장인지. 우리 고객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걸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세종대왕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줄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고객들한테. 자,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합시다.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될까? 가슴을 쿡 찔를까? 아, 이런 색깔을 한번 칠해보자. 이런 서비스를 하면 넘어가겠구만. 예, 이게 공급자 사고고요. 저는 서비스 디자인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죠. 아까 요전번에 발표하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서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얘기 있죠. 저는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병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뀐 걸 느껴요. 왜? 아,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될 분야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병원 얘기만 하면 이렇게 의욕이 막 나와요. 강의하라 그러면 나와서 강의도 하고 욕먹을 얘기도 막 해요. 그것처럼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는 다 같이 변화하는데 저는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에서 제가 아까 예로 들어드린 거는 한 피부에 단 한 국한된 부분을 아예 드러낸 것뿐이고 할 일은 굉장히 많죠. 고객들, 그 환자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액티비티를 뒤집어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경로당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디 소위 컨설팅을 하러 병원을 갔다 왔는데 오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은 어느 세월에 좋아질까.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